제목은 굉장히 거창하죠. 북극해 군사 전략적 환경 변화와 미중의 후발 경쟁.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뭐 대단한 내용보다는 북극해에서 지금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한번 같이 리뷰를 해볼 겁니다. 북극과 남극이 있죠. 남극은 아시다시피 대륙입니다. 땅이고요. 북극은 바다죠. 바다. 그래서 이 바다 가운데 큰 얼음이 있습니다. 이 얼음이 얼려있냐 녹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달라지겠죠. 근데 북극은 전통적으로 러시아가 바스티온 전략이라고 해서 요새 전략이라고 해서 핵탄두를 실은 SSBN 핵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이 빙하 속에 숨겨놓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러시아를 보면요, 이 러시아가 북극해 인근에 엄청난 해 공군기지 탄도미사일 기지 잔뜩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전략적 요충이라는 것이고요. 이 러시아 바로 앞에 있는 게 바로 저기 보이는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에 기지가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3단계로 그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캐나다 북부, 그리고 캐나다를 관통하는 거 녹색,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의 접경 지역에 3단계 레이더 기지가 있는데 이게 총 200개입니다. 근데 이 200개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게 한 50개예요. 전부 다 낙후돼가지고 사용도 되지 않고 현재는 또 웃긴 게 캐나다와 미국 사이가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야 캐나다 우리 너네 인접지역하고 이 가운데에 레이더 기지를 좀 우리가 업그레이드하자. 지금 캐나다가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죠. 자, 그러면 과거 냉전기 어떤 일이 있었냐? 자, 미국은 계속 그린란드를 활용해가지고 핵잠수함도 배치하고 그다음에 공군기지도 만들어 놓고요. 심지어는 그 그린란드 밑에 빙하 아래다가 대규모 대도시를 만들 구상도 했었어요.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구상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과거의 미국의 냉전 시기에 핵잠수함 전력을 보시면요. 오늘날은 미국의 SSBN이 한 12척, 14척인데요. 냉전 시기에는 41척. SSBN은 오늘날 한 48척인데 옛날에는 98척이에요. 어마어마한 핵잠수함 전력이 있었죠. 이 대다수가 북극해에다 갖다 놓은 거였어요. 미국도. 자, 그래서 1950년부터 87년까지 미소 냉전 시대에 양측이 어마어마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52년도에 촐레 공군기지를 건설했고 곧이어 소련도 북방함대를 창설을 했고요. SSBN이 수출을 하고 다양한 경쟁을 해왔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북극이 군사전략적으로 요충지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SSBN인데요. 이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좀 소음이 납니다. 자, 그런데 수학 공식인데요. 보통 이 속도를 내면 낼수록 그 속도의 6배, 6차 함수 수준으로 소음이 커져요. 달갑기가 쉽잖아요. 근데 얼음이 꽝꽝 얼어있으면 그 소음이 외부로 잘 이렇게 탐지가 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가지는 대권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구가 둥글잖아요. 둥그니까 A와 B의 이 직선거리를 그을 때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대권 경로라는 공식을 통해서 미국과 소련이 미사일, 타격전을 할 때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어디냐? 그게 북극해를 경유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전부 다 북극해에 다 갖다 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는 아까 전임범 장군님하고 얘기하다 알았는데 오로라가 되게 많잖아요. 오로라가. 그 오로라가 레이더를 굉장히 교란을 잘 시켜냅니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것이 상호 핵 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북극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걸 볼게요. 1987년 냉전이 거의 막바지 있었던 그 시기에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무르만스크 이니셔티브를 발표합니다. 이 내용은 이거예요. 북극 예외주의. 야, 지구 모든 땅에서 우리가 냉전해도 북극에서 만나 싸우지 말자. 그게 북극 예외주의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96년도에 8기국이 북극 이사회라는 걸 창설했습니다. 이 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북극 예외주의를 반드시 실현시키자고 했어요. 자, 근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극 이사회가 창설되기 2년 전에 94년도에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가 돼요. 내용은 이겁니다. 땅에 경계가 있듯이 바다에도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해, 접속수역, 배터리 경계수역, 대륙붕 다 땅에는 주인이 있다는 법이 발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극 이사회 이 8개국이 야, 우리가 북극에서는 영토 싸움 같은 거 안 하기로 했잖아. 근데 2년 전에 법적으로 영토의 주인이 있다는 법이 효력이 된 거예요. 이상한 균열이 시작된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2017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북극 예외주의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 파리 기후변화 협약 같은 거 뭐 2도가 올라가다 1.7도가 올라가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자, 그거 할 때 1850년부터 1900년도까지의 온도, 지구 온도, 평균 온도를 베이스 라인으로 두는 거예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 몇 도가 올라갔냐? 1.5도, 1.8도가 올라갔다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논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야, 이 지구가 한 2도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야라고 말 수는 있지만, 자, 이걸 보시죠. 온탕과 열탕의 차이인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금방 한 50을 잠깐 넘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온탕과 열탕을 못 넘어갑니다. 이 두 탕의 온도 차이가 2도예요. 2도. 그러니까 이 2도만 올라가면 지구 전체가 열탕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극에 언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냐? 2012년도 가장 큰 변화였고, 그 전에 2008년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북극의 해빙의 면적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처음으로 포착한 해가 바로 2008년도예요. 자, 근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오늘날은 이 해빙선 없이 운항할 수 있는 일수가 한 5개월인데 앞으로는 9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요거예요. 이게 항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를 끼고 도는 북동항로, 러시아를 끼고 도는 옥색, 그게 북동항로죠. 여기 있는데 가운데 얼음이 넘으면 가운데도 경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북극의 한가운데 북극전이 있어요. 거기에 러시아가 3세기를 갖다 꽂아버립니다. 수십이 만 미터가 넘어가요. 로모소로프 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 미국이 아폴로를 타가지고 달에 성주기를 꽂았던 사건에 비견될 만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같은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미넨 안보회의에 가서 푸틴이 다극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곧이어서 조지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야, 이거 북극에서 예외주의가 있기로 했는데 이거 푸틴 보니까 지금 뭔가 깨질 것 같아라는 위기감을 굉장히 겪게 되죠. 그리고 곧바로 미국 지질학회가 이걸 왜 발표했는지도 이해가 안 가요. 북극해에 엄청난 자원이 내장돼 있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극 예외주의는 이제부터 어떻게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도에 러시아가 소련 당시에도 발표를 안 했던 최초의 북극 전략서를 발표하게 돼요. 러시아가 만든 최초의 북극 전략서 2008년입니다. 그 나머지 러시아를 제외한 북극 이사회 이 국가들도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를 발표해야 돼. 여기는 북극 이사회 아니야. 우리가 총 8개국인데 북극과 직접 인접하지 않은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너희는 빼고 우리 5개국만 북극에 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라고 하는 선언을 발표해요. 그게 바로 일루리샷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국가들이 더 규제 필요 없어. 완전 이제부터는 영토 변경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 점선 보이시죠? 점선. 점선은 각 나라의 영토로부터 200캐리까지를 그은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이 색깔은 200캐리 영토, 배터리 경수를 넘은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 대륙붕이라고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싸움이 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싸움이 한참 막 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이 순간 2008년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채굴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갑작스럽게 북극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중국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그걸 살펴볼 텐데요. 이건 뭐냐면 마테오리치가 중국에 처음으로 전달한 세계 지도입니다. 2013년도에 중국이 자기들이 만든 지도가 있어요. 너무 웃긴데. 자, 보시죠.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에서 미국을 딱 잡고 미국을 위로 팍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호주가 맨 위로 올라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에서 이거를 거꾸로 돌려야 돼요. 이것이 중국이 바라보는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한가운데 어디가 있냐? 바로 여기 북극이 있다는 거예요. 북극이 중국한테 그만큼 전략적 중심지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국도 보면 중화민국 시기 1925년부터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중국이 가장 많이 북극해에 접근한 것은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굉장히 중요해요. 트럼프 때죠.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보시면 2018년도에 그린란드에 있는 그린네단이라고 하는 기지를 매입을 시도했다가 거부를 당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2018년도에 히토리를 개발하겠다고 작정했다가 거부를 당해요. 2018년도에 그린란드 공항을 개발하고 했다가 거부를 당하게 돼요.
이러한 거부가 전부 다 미국이 사주를 해가지고 거부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미국은 트럼프 위기 때부터 중국이 북극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올해 초에 나온 책이에요. 케네스 로센이라는 사람이 폴라와라는 책을 써서 제가 읽어봤는데 이 책에서 지금 중국이 얼마만큼 북극에 관여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설명해서 드리면 북극이 처음으로 북극 탐사를 한 건 99년도예요. 자, 그러다가 2015년도가 되면 중국의 구축함 5척이 베링해를 통과합니다. 미국 바로 앞을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 북극 정체를 백선을 발표했고요. 2022년도에는 베이더 GPS, 그 중국식 GPS를 북극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북극해 북극점에 도달을 했죠. 지금까지 총 15차례에 걸쳐서 탐사를 했고요. 4척의 세빙선을 동원해가지고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수정을 바로 미국 앞바다, 알래스카 앞바다에 40회 이상 들어가서 수중 조사를 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서방의 의혹은 이겁니다. 물론 서방의 의혹이에요. 지금 영구 동토층 내에 있는 바이러스 같은 걸 채취해서 그걸로 생물무기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겁에 질려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작년도 한 해만 미중 사이에 다양한 전투기 구축함, 이런 군사적 긴장도가 매우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중국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빨간색이 중국의 핵잠수함 건조하는 속도고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2020년까지는 파란색이 좀 우위에 있었어요. 근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보면 빨간색이 우위에 있죠. 중국이 미국보다 더 빨리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올해 3월 달에 미국 청문회, 상원 청문회인데 제목이 Part of Your World, 이동공주에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딴 거예요. 청문회 제목이. 뭐냐면 수중에서의 미중 경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청문회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이 2020년부터 만드는 신규 잠수함은 전부 다 핵잠수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하는 위기감이 지금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빙이 녹고 있잖아요. 해빙이 녹는데 잘 밑으로 보시면, 자, 이 캐나다 쪽을 보시죠. 캐나다. 여기는 섬들이 많아요. 섬들이 많아서 어른들이 바다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계속 이 섬 사이에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녹지를 않아요. 근데 이쪽 러시아 쪽은 바다예요. 녹으면 그냥 녹습니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는 길이 잘 열리지가 않아요. 얼음이 겹겹이 쌓여 있어요. 자, 그래서 러시아의 핵잠수함들이 여기에 붙어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얼음 밑에 숨어 있었는데 얼음이 녹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정치적 상상력을 제가 동원해 본 건데요. 어쩌면 향후 20년 후에는 앞에 핵탄두를 실은 러시아 핵잠수함이 앞에 가고 있고 이거를 뒤쫓는 미국 핵잠수함 SS에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중국 잠수함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만든 잠수함을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 갖다 놓을 리가 없죠. 왜요? 최소 핵 억제 전략이니까 그 핵 억제를 하려면 어디 북극해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얼음이 녹으면 녹을수록 SSBN의 생존성, 은밀성은 낮아집니다. 탐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쏘는 게 쉬워져요. 왜요? 얼음이 크면 미사일 뚫고 나기가 어렵잖아요. 얼음이 얇아지니까 톡 깨가지고 미사일 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격침시키기 위한 SSN이 점점점 러시아 연해 쪽으로 가까이 와서 역할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전략적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미국이에요. 미국은 뭘 하고 있느냐? 재밌어요. 미국이 백악관에서 북극 전략서를 발표한 게 총 3번입니다. 백악관. 바로 2009년, 2013년, 2022년입니다. 이때는 전부 다 백악관이 주도해서 말한 거예요. 전부 다 내용은 북극 예외주의, 북극 개발.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2기 때 발표된 북극 전략서는 2019년, 2026년도인데요. 이때는 발표의 주체가 백악관이 아닙니다. 국방부예요. 이 말인즉슨 우리 미국은 이제부터 북극은 국방부 주도하에 군사 전략적으로 접근하겠어라고 아예 천명을 한 것이죠. 자, 그럼 미국은 이런 북극에 대해서 관여할 그런 능력은 있냐?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지금 그게 러시아 핵잠수함, 중국 핵잠수함 때려잡을 미국의 핵잠수함이 많냐? 아니에요. 자, 보시죠. 그 SSL인데요. 두 개만 딱 비교하면 됩니다. 2010년도, 2021년도를 한번 보시죠. 2010년도에 미국이 갖고 있는 핵잠수함 SS는 52척, 2021년도에 49척입니다.
세척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창정이라든지 창정 대기하는 대기 비율이 이때는 19%, 37%. 그래서 실제 작전을 금방 투입할 수 있는 배가 몇 대냐? 여기는 49척, 31척. 11척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중이 점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극해로 갈 수 있는 잠수함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저쪽에 영국이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최근 나온 뉴스인데요. 영국이 갖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 SSN 5척 지금 전부 다 작전 불능입니다. 창정을 하는 것 때문에. 더 웃긴 건 이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이 갖고 있는 버지니아 만드는데 84개월, 미국이 갖고 있는 콜롬비아 만드는데 81개월입니다. 자, 오커스를 통해서 영국이 좀 잘 도와줄 건 있는데 영국은 더 개판이에요. 왜요? 자, 영국 드레드노트급 S2 전부 다 미국보다 2배 이상 함정 건조기가 2배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 사이드에서 알래스카와 이쪽 북해 쪽에서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 핵쟁을 견제해 줬는데 그냥 그럴 능력이 매우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미사일이 날아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보시죠. 보통 탄도미사일이 하나 날아오면 미국이 쏩니다. 쏘는데 한 발을 쐈을 경우에는 정확히 맞힐 확률이 57%예요. 근데 보통 4발을 쏩니다. 4발을 쏘는 거예요. 하나 쏘놓고 야, 지금 맞았어? 관측해봐. 안 맞았어? 쏴! 2번, 3번, 4번이에요. 4번. 그러니까 4번을 쏴야 97%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핵탄두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격 미사일 미국이 총 몇 개 갖고 있느냐? 기가 막혀요. 몇 발? 44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발을 써야 한 발을 맞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날라오는 탄도미사일을 미국이 몇 발을 요격할 수 있느냐? 11발만 요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러가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몇 개냐? 이건 미국 국방정보국이 발표한 건데요. 일단 이것만 보시죠. 이것만. 러시아와 중국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합치면 한 800개입니다. 800개.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두 나라 합치면 한 200개가 돼요. 요새는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을 쏘면 높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야? 탐지를 굉장히 일찍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상에 해면에 낮게 깔고 있는 건 뭐예요? 탐지하면 이미 다 와가지고 탐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선 뭐가 있냐면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FOBS라고 있죠. 이건 부분 궤도 탄도라는 것인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개발하는 건 뭐냐면 위성에다 핵탄두를 달아가지고요. 지구를 빙빙 돌리다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뚝 하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막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근데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죠. 자, 쇠빙선 러시아 몇 척? 45척. 중국 3척, 5척. 미국 3척입니다. 미국 갖고 있는 쇠빙선 3척 중에 한 척은요 1970년대에 만든 거고 한 척은 1990년대에 만든 거예요. 이별을 타고 가기가 되게 민망한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러시아는 쇠빙선 가운데 몇 척이 핵 추진이냐 나와 있죠. 총 8척 정도. 미국은 중국은 아직 갖고 있진 않아요. 미국은 없고요. 자, 그러면 러시아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가장 큰 원자력 추진 쇠빙선입니다. 7만 톤이에요. 7만 톤. 항공모만 많은 겁니다. 항공모만 갖고 있죠. 중국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거 지금 만들고 있고요. 미국은 앞으로도 원자력 추진 쇠빙선 만들 계획이 없어요. 조그만 배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걸로 과연 미국이 북극에 관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미래죠. 자, 유럽과 미국은 이미 변곡점을 넘어서 거의 상전이 페이즈 트랜지션 갔어요. 원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여기 보시죠. 2026년 2월 달에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병합하다 위협하니까 이 유럽에 있는 12개 국가들이 북극 인내 작전이라는 것을 수행을 했어요. 누굴 대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요, 세상에? 같은 나토인데 나토 국가가 미국을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미국은 언제 그러면 북극 이사회 의장국이 되냐? 2031년 이때인데요. 제가 볼 때 아마 이때 미국이 중국을 탈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는 이 옵저버도 하지 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북극 예외주의가 끝장날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 주제인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어느 것이 옳다는 말씀드리진 않겠고 토론 주제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단 북극해, 특히 그린란드 이쪽은 우리에게 기회가 많긴 합니다. 북극 항로도 있고요. 히토류 같은 자원도 많이 내장돼 있죠. 그리고 북극 항로를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회가 많아요. 많은 국가들이 앞으로 세빙선을 필요로 할 텐데 LNG선 필요할 텐데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조선업의 활약을 유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미동맹, 캐나다가 동맹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북해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러시아를 우리가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너무나 적대시하면 북극항로 개발 여지는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견국 외교로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는 일단 토론 시간에 많은 선생님들의 해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